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은가문 2020년 본모를 들고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박소란 작가와 함께 네. 이 안에 있는 김행숙 시인의 시를 다뤄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아마 3월 초쯤에 네. 자모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게스트로 참여한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안에 있는 임소라 작가의 희고 둥근 부분을 들고 왔고요. 그에 앞서서 다른 코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임소라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음가모음 2020년 본모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듯이 요즘 소설 이야기 주영님과 제가 게스트 에디터 지면에 참여를 해서 작가노동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소설이나 에세이들을 실어봤고요. 네. 이거를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작가노동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주요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네.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코로나도 있고 엠번방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과 약간의 아쉬움도 있긴 있어요. 이 키워드가 다시 드러나려면 다시 또 무언가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요성을 우리가 가릴 수는 없잖아요. 네.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건 상대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는 건 어쨌든 지금 전염병 시대니까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주영님과 좀 아까 얘기했지만 막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네, 총선 지났어요. 정말, 이 방송할 때. 그러네요. 네. 이제 한창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또 어떤 사회일까? 일들이 벌어져 있을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딱 책이 나오고 소개할 때만 해도 엄청 한창 주요한 그 당대에 정말 중요한 문제, 당연히 지금도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사회가 정말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한 달 사이에 느끼게 돼서 맞습니다. 좀 기분이 묘하고요. 네. 작가노동 지면은 한 번씩 기회가 되면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이번 자모에는 소설은 강하길, 은모든, 이현석, 임소라 작가의 이렇게 4편이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사정상 임소라 작가의 희고 둥근 부분만 주요하게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출간이 된 어쨌든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강하길, 이현석 작가도 호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관심 있게 이 작가들의 최근작 그 책을 읽고 좀 궁금해지셨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는 김건영, 김복희, 김중일, 김행숙, 남지은, 오병량, 장수양 시인의 시들이 2편씩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코너들과 에세이들이 좀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 좀 앞서서 소개해드릴 거는 기록이라는 코너에서 이제 기록이라는 코너는 꼭 시인이나 소설가가 혹은 평론가가 아닌 다른 이제 계통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글이 담기기도 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 90년대생인 필자들이 90년대생으로서 이 2020년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에세이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90년대생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경계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저희도 어쨌든 80년대생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주도권을 놓지 않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사적으로밖에는 연결이 없어갖고 어떤 관점이나 경험의 차이가 과연 큰가? 사실 이 글을 통해서도 잘 그게 해소되진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곧 90년대생이야 라고는 할 수 있으려나 싶긴 한데 아마 그거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이 90년대생을 탐구하려 드는 게 좀 저는 재밌는 현상 같은 거예요. 마치 그거 최근에 90년대생이 온단가? 되게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약간 이 세대가 호명되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 이후에 경제경영서나 비즈니스 관련 서적에서 90년대생과 일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소통의 방식의 차이라든가. 맞아요. 근데 그 관점조차도 저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그쵸.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꼭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신인류를 보는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는 느낌이 어떤 의미려나? 물론 이 기록의 현장의 의미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90년대생 작가의 소설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른가? 그게 과연 출생연도에서 기인하는 문제인가? 특히 글 쓰는 영역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이 90년대생 특집을. 네네네.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다른 세대와의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발견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이 글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이게 다른 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가 네. 갖지 못한 것 혹은 박탈당해버린 것 혹은 이 세대가 혹은 갖고 있는 것 다른 경험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네. 대부분의 글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글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세대론이라고 하기에는 문학과 연결지을 수 있는, 글쓰기와 연결지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 썼지만 네네. 제가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제의 접근도 지금 자모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뒤에 저희가 자모를 꽤 많이 소개해드려서 네. 큐러티시즘, 그러니까 비평과 요즘 읽을 만한 시나 소설을 소개하는 코너들도 있고 네. 테마 리뷰는 이번에 뭐 침묵에 이르는 독서, 우리가 말을 잃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4개의 정문 이런 식의 이제 좀 재미있어 보이는 제목들을 달고 리뷰들이 실려 있으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임소라 작가의 희고 둥근 부분에 대해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네. 되는 거죠. 임수라 작가님 저희 네. 방송 전에 이야기 나눴는데 네. 소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네. 또 봄호에 보니 이 좋은 소설이 실려 있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실 네. 저희가 어쨌든 팟캐스트를 지속적으로 듣는 분들은 소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지면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최근에 소개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금은 후순위로 네. 살펴보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소개를 하고 싶다.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개인적인 이제 꽂힘이 더 큰 이유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이 덜 했어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네, 이거 저희의 너무- 개인적인 꽂힘이 잘 맞아 들었는데 저는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네. 점점 따라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를 저버리지 않은 작품이었어요. 네. 저번에 소개해드린 그만두는 사람들. 아, 네네. 맞죠? 맞아요. 네. 그것도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연달아 다음 계절에 다음 계절 아니에요. 같은 계절이구나. 창비. 네. 그러네요. 네.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네. 한 계절에 그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셨을 거 어떡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집중도라는 게 너무 네. 티가 나요. 너무너무 둘 다 정말 그 하나의 이야기들이 잘 완결 지어져 있고 네. 정말 그게 완성도라는 표현으로 해도 된다면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나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사실 인물의 개성이 두드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만두는 사람들도 그렇고 인물이 드러나기보다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축적된 이야기들이 더 드러나기도 하고 네. 어떤 개성 있는 매력적인 무언가를 드러내기보다는 지금 흐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가만가만 잘 담겨 있는데, 그게 첫 장면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이 작품은 그래요. 앞에는 장면이 되게 주는 느낌이 좋고 마지막 문장에 힘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끝맺는 네. 그 처음과 끝,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장면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하고 싶을 만큼 네. 물론 그렇다고 쉽게 읽히진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는데 그냥 그 장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줄거리를 간단히 얘기해드리고 주영님의 이제 감상을 듣고 싶은데 네. 진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진영이라는 인물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가 됐고 지금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겠죠? 여성이고 이 첫 장면이 진영이
지하철 객석을 혼자 여러 3인석 정도를 차지하고 누워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누워있는 진영을 묘사한다기보다는 누워있는 진영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지하철의 장면이지만 사람들의 신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오가는 것들을 진영의 시선에서 펼쳐지는데, 왜 진영이 3인석을 차지하고 누워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진영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는데, 자신도 모르게 실신을 하는데 그렇다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실신이라는 거에 대한 결과가 좀 다른 거예요. 그냥 자신도 모르게 누워버렸고 일어날 수 없을 뿐이었다. 이렇게 네. 문장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질환에 대해서 뒤에 이제 의학적인 어쨌든 진단이 내려지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미주신경성 실신에 빠져있는 진영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로희라고, 이제 이 진영과 함께 워크숍 같은 작업, 예술 작업인 네. 거죠. 하나를 같이 하는데, 지역과 지역의 경계라든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경계를 사진을 통해서든 다른 시기로든 경계와 경계의 사이를 사실 뭐라고 뾰족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하는, 그거를 여기서는 희고 둥근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아카이빙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작업에 대해서 네. 묘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민채라고, 이제 진영이 학교에 있을 때 결국에는 이 기간제 교사의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은 이유가 되는 학생인 민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진영의 이모가 진영을 과도하게 걱정을 할 때마다 네, 등장을 하는데, 인숙이라는 이제 이모의 친구였던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특이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 지금 진영, 민채, 로희, 이모, 인숙 이렇게 얘기한 것만 5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로 치면은 영상 매체로 치면 플래시백처럼 처리가 돼요. 네. 그래서 진영이 병원에 가고 로이와 아카이빙 작업을 하는 건 현재인데, 민채나 이모의 이야기는 과거의 회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는 해요. 네. 왜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원석 작가의 네. 작품에 대해 주영님이 얘기하신 거는 어떤 문장으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과거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효과적인 네. 처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갑작스러워요. 그래서 정말 맥락이 없이 혹은 단절적인 부분이 더 두드러지면서 플래시백처럼 과거의 기억 혹은 이모가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아니어도 네. 이모가 했던 이야기들이 튀어나오는데, 그런 게 자기적이지 않고 네. 되게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는데, 신기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그만두는 사람들을 떠올렸던 게, 네. 거기도 되게 4명 정도의 여성의 이야기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엮이잖아요. 되게 스며들잖아요. 서로가 네, 서로의 네. 이야기를 좀 감싸는 느낌이 드는데, 이 작품 안에서도 이 5명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네. 진짜 물감처럼 섞이는데, 네. 근데 그 물감이 뭐 예를 들면 노란색이랑 뭐 연두색이 섞이는 게 아니라 약간 노란색이랑 좀 뜬금없는 좀 뭐 보라색 네. 같은 게 섞이는데, 이 2개가 만나서 조금 독특한 생각이나 정서나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네. 제가 까먹었는데, 로스콘가? 시실과 날실처럼 직조된 네. 회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황과 흰색을 섞어서 네. 그림을 표현을 했는데,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 다른 색채로 표현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되게 들여다보면은 시실 날실인데, 네, 멀리서 네, 네. 보면은 그냥 그게 하나의 무엇으로 유기되어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물론 진영이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저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덩어리처럼. 근데 네. 그게 이 제목처럼 희고 둥근 부분으로 뭉뚱그려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영님이랑 앞서 녹음할 때 잠깐 쉬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삶에서 정확하거나 뾰족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고 둥근 부분은 우리의 눈에 있는 망막에서
어떤 맹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시신경이 모여 있어서 보이지 않는. 네, 그 망막에 분명히 존재하는 맹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똑바로 두 눈을 떴을 때는 알아챌 수 없지만 한쪽 눈으로 견눈질을 했을 때에는 이게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그 저도요. 손을 삼각형으로 겹치고 이거를 한번 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대신에 네. 오른눈 왼눈잡이 이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내가 사물이 맞아요. 보이는 거의 차이가 네. 오른눈잡이와 왼눈잡이. 근데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오히려 못 보는 부분인데 견눈질을 하거나 다르게 봤을 때는 그 희고 둥근 부분을 존재는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 근데 그 맹점을 정확히 본다기보다는 그 맹점의 주변 이미지의 잔상으로 이 맹점이 메워지면서 여기에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게 알게 된다라는 게 아예 이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숙이라는 이모의 친구가 자살한 이유 혹은 민채가 그 자해를 하면서 근데 자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영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해를 하는 것처럼 하는 네. 이유에 대해서 혹은 진영이 결국엔 이 미주신경성 실시는 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처방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결과는 있는데 이유는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삶이나 인생에 희고 둥근 부분이 분명 존재해. 네. 그런데 그 희고 둥근 부분이 뭐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거를 없앨 수도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질문 같은 거에서 소설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한강 작가의 교토파사드도 영원히 내가 모를 거야. 삶에 왜 잠시 다녀갔는지를 이라고 명백한 질문이 들어가긴 하지만 네. 임소라 작가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조차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모아놨고 근데 계속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서 표시를 했던 이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진영에게 원인은 존재한다기보다 필요한 것에 가까웠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지만 아무 처방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쩌면 우울증으로 만들어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진영조차도 그게 정확한 처방은 아닌 걸 알지만 나에게 지금 그게 필요해. 그 원인이라는 거가 여기서 이제 문장이 이어지는데 원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그 단어가 끝말잇기처럼 느껴졌다. 네. 사건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원인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대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빼더라도 저는 원인은 존재한다기보다 필요해라는 거에 대해 좀 명확하게 좀 꽂히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스스로가 왜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이유 없는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넘어갈 수도 있고 네. 혹은 저는 약간 웃긴 얘기인데 그 이유를 만들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명확해지니까? 네, 왜냐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를 내가 그러니까 더 뭔가를 엉클어 놓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안 좋게 해버리거나 누군가한테 더 과감하게 말해버리거나 그거를 그리고 수습함으로써 나를 좀 정신없게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했을 때 네. 그냥 그 이유를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좀 유치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어떤 자기 파괴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네. 나는 지금 그 이유가 필요해 라는 거. 저는 이제 이 진영이라는 인물이나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에 정확히 다 이입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이 민채가 얘기하는 손목을 긋고 진영을 찾아올 때마다 진영이 따뜻하게 받아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진영이 혹시 내가 얘를 따뜻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얘가 자꾸 자해를 하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냉정하게 대해야겠다. 그거는 어쩌면 선생, 교사로서 네. 현명한 결론이었을 수도 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민채가 하는 척은 할 만큼 했다는 건가요? 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더 심한 자해를 하죠. 하게 되면서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그 하는 척은 할 만큼 했다는 건가요? 라는 말도 너무 아픈 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진영이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이게 네. 민채를 위해서 냉정하게 대했어라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맞아요. 자기 스스로 나 이만큼 했으면 열심히 했어라고 보여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또 결국엔 제 저로 빗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약간 일을 하기 싫을 때 근데 열심히 하는 척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게 사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네. 제가 이미 중2 때 수포자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얼추 하다가 네. 중2 때 진짜 최악의 점수를 받고 네. 나서 수포자라는 말이 없을 시절인데 네. 수포자였어요. 네. 저는 뭐 정석이라던가 네. 수학 문제집을 단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요? 네. 근데 수업 네. 시간에는 진짜 열심히 맨 앞자리니까 때문에 앞자리니까 진짜 칠판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엄청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그냥 얼추 되는데 네,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네, 진심으로 그때 느낀 게 선생님들이 진짜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진짜 저도 왜 그랬는지 생각을 못 하겠는데 문제집을 정말 한 번도 스스로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정말 교과서만 하고 내신만 어떻게 했지. 네.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때마다 네. 죄송하기도 하면서 네. 이게 속이니까 속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를 사실 스스로도 그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네. 일을 열심히 안 하는데 되게 최선을 다한 척하는 말이나 행위들을 그럼 할 때가 내가 있어요. 위로가 되나요, 좀? 안 되죠. 당연히 제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네. 하는 일에 대해 당연히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네라는 말을 듣고 근데 저는 되게 슬펐을 거 진영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물론 하는 척 할 만큼 했다는 건가에 의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진영의 의도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다정하게 대했던 건 이것 때문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정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민채한테 잘해준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연민이나 공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을 쓰는 혹은 하는 민채도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할 만큼 했다는 거. 근데 사실 나는 아프니까 당신도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이 하는 척은 할 만큼 했다. 그 앞에 하는 척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는 거거든요. 민채도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채도 진영이 정말 할 만큼 했다라는 거 알고 자기를 위해서 떨어뜨려 놓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지막에 민채가 진영이 이제 상중일 때 장례식에 눈이 펄펄 오는 날 어렵게 찾아오는 거를 또 이거는 과거잖아요. 재작년 겨울이잖아요. 네. 조문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진영과 민채의 사이가 틀어진 이후가 아니라 저는 이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과거. 맞죠? 그러니까 네네네. 회상을 할 때 근데 선생님의 상중에 찾아오는 그리고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늘 왔다는 거는 민채도 선생님을 선생님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둘이 마음을 주고받은 게 분명하다인데 민채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에 원망할 대상을 찾고 자기의 죄책감을 벗어던지고 싶을 때 진영이 의사의 이 원인을 만들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민채에 대해서 곱씹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문단에. 민채도 자해를 통해 해결하려 했는데 그게조차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죄책감을 짊어질 타인이 필요해졌고 처벌 가능한, 그러니까 자기는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드리자면 민채가 교통사고를 겪었는데 버스에서 자기는 밑에 깔린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깔고 있었던 사람이 고통을 호소를 했고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채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떤 중량을 내가 자신인 거잖아요. 민채이고 하지만 민채는 잘못한 건 없고 그러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고 누구도 자기를 탓하지 않아. 근데 그래서 스스로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자해를 택한 게 아닐까. 근데도 그 자해를 누군가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해결법이 안 되니까 죄책감을 짊어질 타인, 그게 진영, 네. 처벌 가능한 타자, 진영이 약자인 거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민채에 대해서 진영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해하고자 하는 네. 노력? 사실은 되게 원망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진영이라는 인물이 앞에서는 인물의 개성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네. 의도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는 이 진영과 로희가 주고받는 대화나 로희가 진영이 실신했을 때 도와주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운동을 하는 장면에서 네. 그런 것들이나 진영이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공허할 수 있는 인물인데 네. 그냥 친구를 따라 이런 아카이빙 작업에 동참한다든가 내가 어디선가 실신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계속 주변 사람들의 일들을 반추하는데 그게 별로 냉소적이거나 공허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아직 다행히 누군가와는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소설에서 저는 느껴져서 그래도 좀 따뜻한 그리고 이 휘고 둥근 부분이라는 말도 그냥 이 말만 봤을 때는 네. 차갑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이 희다라는 게 차가운 거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네. 둥근 때문에. 그리고 네. 휘고 둥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있잖아요. 네. 뭐 그게 바둑돌일 수도 있고 구름 같은 거일 수도 네, 있고. 구름일 수도 네. 있고 여기도 이제 비행운이 등장하긴 하는데 네. 비행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백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맹점이라는 거는 어쩌면 어두운 부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서 저는 신기하게 어두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좀 따뜻하다라고 느낀 것도 좀 있어요. 잘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진영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타인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복수로 이제 등장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로희도 그 비둘기의 죽음에 대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도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진짜 조금 매력적인 것이 그 희고 등근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 우리 희고 등근 부분은 이제 결국은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계속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하게 변주가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진영과 로이가 이제 그 경계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지도상의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보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남기려고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뭘 보고 와야 하는 거지? 라고 진영이 물을 때 로이가 우리가 뭘 보고 와야 하는 줄 알고 있지? 알고는 있어. 그런데 뭘 보고 와야 하는 거지?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안 보이는 것을 계속 보려고 하는 건 어떤 마음일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해 보게 되고, 그것을 보려는 그런 작업들이 이 워크숍에도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민채나 그 이모의 어릴 적 친구였던 인숙이라는 약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소설이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저도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로희의 말이죠.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살리려고 노력했더라면 그 기억은 남아있겠지라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런 끔찍한 일들 안에도 저는 그 살리려고 했던 그 기억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해내려 하는 약간 그런 노력 같은 것이 계속 이 안에 비춰져 있어서 역설적으로 죽음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역설적으로 희망을 품고 있는 소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장례식이 결국 그 이모의 죽음 후의 네. 장례식 같은데 그 인숙이란 친구에 대해 얘기해줬던 네. 근데 또 한 번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는 이모에 대해 생각을 했더니 민채에 대해 생각을 또 연달아 네. 놨고 장례식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모가 죽었다는 게 또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쓰러졌을 때 이모라면 자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겠지라는 식으로 이제 인숙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해 얘기가 떠오르는 건데 네. 알고 보면 이모는 죽었고 근데 진영이 이모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분명 들었을 텐데 잊어버린 것일까? 이런 식으로 또
이모가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 그리고 로희도 근데 이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비둘기를 살리려고 했으면 기억이 남아있겠지? 그냥 묻었거나 묻다가 말았으니까 기억에서 지워버렸겠지? 라는 로이의 이 덤덤한 인정.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잔인한 말 같은데 네. 그래도 보려는 노력, 기억하려는 노력, 혹은 내가 잊어버렸다라고 인식하는 노력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왜 이거 첫눈이라고 치자라는 식으로 진영과 로이가 석수역에서 플랫폼에서 되게 작은 눈송이들을 보는 장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폭설로 또 이제 기억이 넘어가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것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눈송이도 사실 그냥 공기 중에 있는 빗방울 수분인 건데 네. 어떤 기온 때문에 눈으로 드러나는 여기는 네. 특히나 아주 작은 눈송이여서 이 CC에도 이거 첫눈이라고 하자 이런 대사가 등장할 정도로 정말 그냥 눈사락 알갱이일 텐데 사실은 우리 눈에 눈송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저는 읽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계속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그냥 눈이라는 숨겨놨어요. 소재가 네.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네. 눈 오는 장면, 첫눈. 근데 그 같은 눈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거 맞아요. 다 되게 많아서 그런 탁월해요, 진짜. 세부가 네,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을지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막 그런 거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읽는 재미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좀- 곱씹을수록 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이게 두 작품을 놓고 누군가는 그 저번에 소개해드린 거를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저도 어떤 소설적인 미려함이나 이런 걸로는 그게 더 네. 소설 같아라고 네.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보이는데 그냥 읽었을 때는 네. 근데 하나하나가 뭔가 세공되어 있는 느낌이 네. 들고 여기서 던지는 질문조차 희고둥근 부분 같아서 맞아요. 그런 것들 쓰기 너무 어려울고 시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다들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이 소설 자체에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되게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네. 네, 들어요. 저희가 다 얘기해드리지 못했지만 네. 그런 로희가 훌라후프를 하고 진영이 다시 또 실신하는 장면도 네. 그런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실신을 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네. 근데 그냥 쓱 지나갔는데 로이가 알아챈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진영이 실신할 때마다 누군가의 그 인숙이라는 사람의 죽음에 맞아요. 대해서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진영 자체도 실신을 통해서 그런 죽음이나 무기력의 상태를 좀 대리체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마 이런 증상들 덕분에 민채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소재를 또 저한테는 등장시키기도 했고 나머지의 보편적인 소재들조차 그 특이한 것과 연결지어서 되게 남다르게 만들어버리는 네. 너무 재밌는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이렇게 임소라 작가의 소설 희고 둥근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작품에 대해서는 요소야 SNS를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소라 작가의 소설 희고 둥근 부분을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영이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진영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다. 제10내신경이라고 불리는 미주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의 원인이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주입받는 기분이 들었다. 꼭 필요한 복용이라 판단해서 의사가 이 처방을 했다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라도 기대해보려는 차선책이었을 것으로 짐작했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지만 아무 처방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뜻 같았다. 지금 진영에게 원인은 존재한다기보다 필요한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원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보면 그 단어가 끝말잇기처럼 느껴졌다. 사건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에 대한 원인도 존재할 것이다.
민채야말로 자신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을지 모른다고 진영은 이제야 민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채는 망각이 아닌 처벌을 통해서만 자신이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처벌할 리 없었으므로 자해를 통해 해결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다 자신의 죄책감을 짊어질 타인이 필요해졌고 처벌 가능한 타자를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